안녕하세요. 4시 11분에 찾아뵙는 몽실맘의 책 읽어주기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박영리의 말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행복을 정복하는 법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사투리가 좀 있어가지고 좀 들으시기 껄끄러우시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이해해서. 가자 단장 녹을 일이 어디 한두 가지가 산보듯 강보듯 가자. 어느 때부터 눈이 침침한가 싶더니만 책이 글자도 종종 아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안이 왔다 싶었습니다. 예전엔 바늘귀가 보이지 않는다며 실을 꿰어달라던 엄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곰곰 헤아려 보니 그때의 엄마와 엇비슷한 나이가 된 듯했습니다. 노안은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안구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초점 조절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노안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노화 때문입니다. 어디 신체만 그러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신적 영역에서도 일종의 유연성이나 순발력이 쇠하는 듯합니다. 왕과 노인의 이미지가 예사로운 것도 그 때문이죠. 이 변화가 그저 자연히 이칠 뿐이라 하겠지만 그렇다고 노화 현상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은 퍽 드물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이렇게 말은 할지언정 서글퍼지기 마련이니까요. 어느 가수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 노래하지만 그 또한 쓸쓸해야 할 노년 세대를 위로하고 응원하려는 말일 것입니다. 늙어가든 익어가든 하여간 제게도 노안이 나타났습니다. 가까이서 잘 보이던 것들이 흐릿해졌습니다. 평소 끼던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책을 마주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글자들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대충 식별은 가능하나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안경을 치켜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화면이 조금 아른거렸습니다. 한동안 저는 안경을 썼다가 벗었다가 책을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듯 밀쳤다가 수선을 떨었습니다. 결국 일정거리에 독서대를 두고 책은 맨눈으로 보고 평소 쓰던 도수보다 한 단계 낮춘 컴퓨터형 안경을 새로 마련하는 걸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후 예전과는 다른 일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맨 먼저 안경을 바꿔 쓰고 때때로 안경을 머리 위에 추워 올린 채로 책을 읽었습니다. 강의 전에는 머리까지 보이는 다른 안경을 챙겼습니다. 지금껏 바라보던 세상 모든 것들과 다시금 거리를 조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 그리고 내게 가까운 것, 내게 먼 것, 이들과 내가 관계하는 방식이 예전과는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나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아 가깝고 먼 것을 일렬로 나란히 세워두고 살펴봤으니까요. 그러나 노안이 왔다는 이유로 세상과 나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내게 가깝고 멀다는 거리 감각이야 여전했지만 더 이상 내 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게 가까운 것이 흐릿해 보이고 어중간한 것들이 또렷해 보이는 상황이 마구잡이로 벌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노화란 나이 들어 세상과 다시 관계 맺으라는 신의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 들미 자연이 섭리라면 그것은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멀리 바라보라는 그런 도리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싶습니다. 물론 그 이치가 노인에게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기 범주를 넘어서 자기 시야를 세계로 확장시키는 일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이 정복이라는 꽤 도전적인 제목이 책에서 저자 버트런드 러셀은 행복의 비결, 특히 자신이 직접 경험으로 확인한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으며 그 비결로 행동할 때마다 자신은 더욱 행복해졌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러셀이 자서전이나 연보를 보면 그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유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5살쯤부터 인생을 너무하게 지루하게 여기는 조숙한 아이였고 사춘기 무렵인 14살부터는 따분한 인생을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10대는 온통 자살날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이 60살쯤에 이르러 삶을 즐기고 앞으로의 삶도 점점 즐거워질 거라는 희망이 가득하다며 행복이 정복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일평생 지속했습니다. 자살만 생각하던 아이가 노년에 이르러 삶을 즐긴다고 인생이 지루해서 견딜 수 없다던 아이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 수학자, 대학 교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을 이끈 인권운동가, 노벨상 수상자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1년 3과 글이 상반된 듯도 합니다만 오히려 지독하게 불우했던 소년이 행복의 비결을 알아채고 그렇게 실행하며 진정으로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면 러셀을 무난히 믿고 따를 마음이 샘솟기도 합니다. 그는 우선 행복이 당신 곁으로 떠난 이유, 즉 행복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거론하고 이후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 가운데 버려야 하는 것,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먼저 손꼽히는 것이 자기 집착입니다. 그 설명을 대강 옮겨서 보자면 이러합니다. 자살할 생각을 품고 살던 내가 삶을 즐기게 된 비결은 무엇보다도 나에 대한 집착을 줄였다는 데 있다. 나의 죄와 어리석음, 결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법을 배워나갔다. 장점이든 결점이든 자기 도취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것이고 탓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 도취는 큰 해악이 된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자신이 자아는 세상에서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러셀은 자기 집착과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이들을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라고 부르며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서는 걱정이 심리학이라는 공통구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의 걱정과 결점, 그리고 나의 만족과 자랑거리 따위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러셀이 말대로 어느 정도의 자기 도취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만 나로부터 이웃에게로 세상으로 시야를 돌려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산보듯 강보듯 가자는 토지 저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아비가 억울하게 죽고 나서 홀로미와 두 여동생과 함께 입에 풀칠하듯 힘겹게 살아가는 서기가 있었습니다. 고향 평사리를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예전 이웃집 아주머니 야무네가 어른이 된 서기를 보고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두어 마디 말을 건네고 헤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서가 숨가쁘게 치며 야무네가 다시 쫓아왔습니다. 그냥 가기 서운했다며 이른 아침부터 떡장수를 찾아가서 사온 떡꾸러미를 손에 쥐어줍니다. 부디 아건발이해서 옛말하고 살아라잉. 우리사 머지는 해니께 라고 당부하며 눈물을 닦으며 돌아서 갑니다. 서기는 우두커니 그녀가 손에 쥐어준 떡을 보다가 야무네의 뒷모습을 보다가 차마 발을 옮기지 못합니다. 가난한 어미와 두 여동생을 뒤로하고 큰 일을 작심하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가난하기로는 매한가지라 읍내 남의 집살이를 떠난 둘째 아들을 만나고 오던 야무네입니다. 그녀가 전해준 떡에서 어머니 서러움과 눈물이 떠오르고 가족 걱정이 절로 먼저 나갔을 겁니다. 그런 서기에게 함께 가던 관수는 나무라듯 달래듯 말랍니다. 가자. 간장 녹을 일이 어디 한두 가지가. 산보듯 강보듯 가자. 일찌감치 의병으로 나섰던 관수입니다. 그는 서기에게 이렇게 매조짐을 했던 바 있습니다. 아베 원수를 갚겠다는 그 따위로 시시한 생각이면 내시달 날 따라 나설 염두도 내지 마라. 한평생이 잠깐인데 무덤 속에 묻혀서 다 썩어버린 세월까지 디비시 가지고 살아줄락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사나이락 하면 원한도 크게 가져야 하고 인정도 크게 가져야 그래야만 연장 달고 세상에 나온 보람이 아니겠나. 이 세상에 억울한 놈 네 하나뿐인 줄 아나.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사람 중에 손대받아가면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께. 그러니까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 일이 더 바쁘다 그 말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봐라. 니는 평생을 울지게 지고 네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품팔이나 하고 네 동생이라고 다를 게 있을 성스푸냐. 좀 편하게 살자 것 같으면 수지 말고 다 갈 곳이 따로 없신께.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쌓이고 쌓일 만큼 많다. 밥 먹는 사람보다 죽 먹는 사람이 많고 뺏는 사람보다 뺏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래 네가 조준과 한놈 죽여서 아비 원수를 갚는다고 뭐가 해결되겠나. 달라지는 것은 쥐뿔도 없을 기라 그 말이다. 세상이 달라져야 하는 기라.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건 눈앞만 바라보지 않는 자기 집착을 벗어난 멀리 보는 자기 조망입니다. 때로 높은 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세상 만사가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야호 힘을 모아 큰 소리를 내리지면 그동안의 근심 걱정이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산아래 동네는 서울 시내 전경조차 작고 옹기종기 펴져져 기억기까지 한 풍경입니다. 사람 모습은 아예 크기조차 가늠되지 않고 자동차들도 그저 점점이 움직일 뿐입니다.
먼 거리에서 그렇게 뚝 떨어진 곳에서 내가 살던 세계를 바라보고 나니 그 속에서 시끌벅적대던 일들이 모두 하잘것없이 느껴집니다. 이 호기로움은 물론 잠깐뿐이겠지만 나로부터 일상으로부터 거리를 둔 그 느낌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집착을 벗어나 새롭게 형성되는 거리를 한순간이나마 느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 자기 삶을 행복으로 바꾸고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게 자기 집착을 벗어난 자, 자기 중심을 벗어난 자, 그리하여 새로운 거리를 감각을 확보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심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말합니다. 가자. 간장 녹을 일이야. 어디 한두 가지가. 산보듯 강보듯 가자.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시간이 남은 관계로. 박경리 말 중에 사는 재미 그런 계란은 없습니다. 내가 뭐를 믿는 사람은 아니다마는 사는 재미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지. 두 활개치고 홀로 댕기는 게 나는 제일 좋더마. 사는 재미가 사람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다. 글쎄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흔히 듣는 그런 말 같기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 처방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는 재미를 이야기하는 사람, 토지 속 인물인 윤보의 삶을 대작대작 짚어보면 뭔가 다른 뜻이 있어 보입니다. 윤보는 토지에 등장하는 600여 명 가운데 대단히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타고난 품성도 사는 방식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가 목수인 덕분인 것입니다. 토지의 주된 배경인 평사리에서 최천판댁과 몇몇 양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부 그것도 소작농인데 윤보는 땅이나 양반 지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처지니까요. 하지만 목수일도 열심히지 않습니다. 읍내나 이웃 마을은 물론 타도에까지 알려지며 기량이 인정받는 대목수지만 마음이 내켜야 일할 뿐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형편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혈혈단시로 피부치 하나 없지만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평상시에도 제멋대로는 이런 사람이 사회 역사적 맥락에도 제멋대로 끼어듭니다. 동학교도 아니고 농민도 아닌데 동학당이 열심이고 대한제국 군대 해산으로 촉발된 항일투쟁에 천민 목수가 뛰어들고 의병활동에도 가담하고 수정농도 아닌 그가 최찬반댁 재산을 가로채는 조중구에게 맞섭니다. 떠돌이 협객 같기도 하고 자유로운 방황자 같기도 하고 아니 그 어느 쪽도 아닌 듯 그의 정체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리 별스러운 사람이 사는 재미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사람 사는 게 천년만년 아니라고 사는 재미는 제각각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설파합니다. 사람 사는 기 풀잎이 이슬이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기틀을 다지고 집을 짓지만은 많아야 70평생 아이가 믿을 게 어딨노. 늙어서 뱅들어 죽는 것아 용사에 앉은 임금이나 막살이 하는 내나 매일반이나 내사 뭐를 믿는 사람은 아니다마는 사는 재미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지. 두 알개치고 헐렁 댕기는 게 나는 제일 좋더마. 요즘 세상에서 글쓰는 판사로 불리는 문유석도 쾌락 독서에서 쾌락, 재미를 아주 중요하게 내세웁니다. 그는 독서란 재미와 기쁨을 찾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자 쾌락을 쫓아 모험을 했고 그로 인해 풍요로운 문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상상력과 재미, 그것이 인간 세계를 만든 근원이라는 거죠. 토지 천민 목수와 대한민국 판사가 사는 모습은 그야말로 천양지 차이겠지만 이들이 묘하기도 재미라는 말로 공명합니다. 또 쾌락 독서의 저자도 책 속만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사는 재미가 중요함을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그가 두 딸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아빠는 많은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가득한 유럽 문화, 문명이 자신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익살스러운 표현처럼 그 유명한 곳들에는 인류의 보물이 가득했지만 인류도 가득했습니다. 바티칸 미술관을 다녀온 날 밤 아빠는 지쳐 쓰러진 아이들이 머리맡에 앉아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끌고 유럽에 원수진 것도 아닌데 생전 다시는 안 오는 걸 목표로 삼은 양 비장하게 관광명소를 훑고 다녔습니다. 미션 클리어를 수행하는 비밀 요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큰딸이 묻습니다. 아빠 무너진 돌무더기를 왜 자꾸 봐야 해? 돌아보니 두 아이가 모두 볼이 빨갛고 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더랍니다. 이후 아빠는 일정 모두 바꿉니다. 미리 예약해두던 숙소를 취소하고 계획했던 여행 경로도 지어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머무르고 싶은 대로 머무르고 놀고 싶은 대로 노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곧 아이들 틈에 끼어들어 종일토록 모래쌓기를 하고 동네 놀이터 미끄럼틀을 타느라 한나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유럽 여행은 내가 사랑한 유럽 시골 놀이터 톱 10. 유럽 미끄럼틀 어디까지 타봤니를 작성해도 될 지경이 되어버렸답니다. 사는 재미를 대작거려 보면 제가 와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여행이 달라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유럽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크로아티아 여행, 붉은 지붕을 이루고 있는 하얀 집들이 해변에 늘어선 아름다운 나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그 발달은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느 해 여배우들이 크로아티아 여행기가 TV로 방영되었고 그것을 본 엄마는 크로아티아 여행을 노래 부르다시피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중 엄마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질병도 아니라지만 수술 경험담도 숱하게 들었지만 세부치를 장착하고 나서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엄마도 저도 두려웠습니다. 수술 전날 환자복을 입은 엄마에게 저는 갑자기 크로아티아를 들먹였습니다. 엄마, 수술 별거 아니래. 재활만 잘하면 된대. 걷는 연습 열심히 해서 우리 크로아티아 갑시다. 여배우들이 바람에 스카프를 날리던 유럽의 해변가. 어느 여배우가 샀다는 크림을 열망하며 그로부터 2년 후 진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은 배낭여행을 다뤘지만 엄마의 불안과 저의 게으름이 더해져서 우리는 여행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수술을 한 지도 2년이 지났고 꾸준한 운동으로 엄마의 보행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 되었지만 패키지 여행이 꽉 찬 일정을 따라다니는 건 무리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단체로부터 엄마와 제가 뒤처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행 셋째 날부터는 아직 열애에 있기를 자청했고 우리는 관광지 부근의 카페나 나무 그늘에서 일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이국의 카페에서 커피랑 맥주를 호기롭게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고 나무 그늘에서 주위 풍광과 사람들을 구경하는 기분도 색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국적 정치가 점점 익숙해지고 색다른 경험이 잦아들면서 저는 더 이상 괜찮지 않았습니다. 슬슬 지겹고 짜증이 났습니다. 포레트 비치의 공원에서도 그랬습니다. 그곳은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했습니다. 수많은 폭포와 연결된 호수가 16개나 있으며 자연의 비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플리트 비치의 관광 일정은 자연사답사를 방불케 때문에 엄마 저는 아예 공원 입장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행 인솔자는 그런 우리 처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엄마 제게도 입장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택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 인원이 표를 샀다는 거였습니다. 입장권이라도 기념품으로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청록빛 맑은 호수와 하늘로 뻗어오른 빽빽한 나무 사진이 찍힌 입장권을 손에 든 채로 엄마와 저는 카페로 갔습니다. 12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영화 아바타에 영감을 주었다는 원시숲이 절경 앞에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를 우적거리는 우리 꼴이라니 예로부터 그것은 사람이 접근이 어려워 악마의 정원이라 불렀다는데 그때 저는 악마의 쉼실이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연실 한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풍경은 비슷했습니다. 푸른 바다에 떠있는 듯한 성광도시에 가서는 성벽 아래 굉장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2~3시간 걸은다는 성벽 투어를 나간 일행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또 수도원 앞 카페에서 항구 근처의 거차에서 중세 요새의 나무 그늘에서 시내 공터에서 멍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쾌락 독서의 저자처럼 저 또한 크로아티아에서 멍 때리기 좋은 곳 톱10 정도는 너끈히 써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계속해서 그저 환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여행은 엄마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알게 된 것은 그 밑바닥에 놓인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것은 크로아티아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특산품 쇼핑도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진짜 소망은 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1학년 첫 방학 때나 한동안 고향에 머물렀을까? 그 이후에는 1년에 2~3번쯤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방학이나 명절이 되어도 고향에 있는 기간은 길어야 사나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돈 버는 것 등등 모든 일이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제게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늘 바쁘다며 제 일만 챙기고 제 자신에게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이 여행을 떠나면 순순히 엄마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엄마 옆에 있습니다. 그것이 엄마에겐 제 여행이 재미였습니다. 제 자식과 하루 종일 같이 있고 같이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것. 바로 그것이 엄마의 크로아티아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에 가면 어디에 가야 하고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사야 하는 것 그건 엄마의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여행 인솔자가 이끄는 코스 안에 책자에 나있는 관광 명소도 엄마의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둔 어미로 사는 재미가 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나는 모든 순간 덕분에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알아야 하는 상식이나 사회적 잣대는 우리 공통감각을 형성해주는 힘이기도 하지만 때로 그것은 우리를 고정시키는 거품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기준은 우리 삶을 이끄는 이 지침이기도 하지만 또 때론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재미 제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는 재미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로 두 활개를 치며 홀로 땡긴다는 거였습니다. 서민목수 윤보는 글 쓰는 판사 윤문석은 그리고 제 엄마는 세상의 거품줄을 깨뜨리고 끈을 풀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살림을 꾸리는 대신 대낮에 낚싯대를 들이고 세상 사는 재미를 노래하던 윤보입니다. 그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도 옳다 싶으면 거침없이 뛰어들었고 그러니 사는 재미가 있다는 천민목수였습니다. 소위 사회 고위층에서 권력 행사를 하는 대신 세상을 향해 글을 쓰며 자기만이 사는 재미를 찾아가는 판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소소한 그러나 세상 없이 소중한 엄마로 사는 제 엄마의 사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여행을 한 지 꼬박 3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그때의 재미를 깊이 간직한 채로 다시 두어 번의 다른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또한 지금껏 크로아티아 어느 카페에서 먹었던 삶은 계란을 생생하게 떠오르시곤 합니다. 그 동네는 계란 하나 삶는데 오지게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그 계란이 참말로 맛있더라. 그런 계란 없지 싶다. 그러죠. 그런 계란은 없죠. 꼬박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유럽 어느 구석에서 멍 때리고 있다가 먹은 계란인데요. 그런 계란 없습니다. 엄마 또 갑시다.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갑시다. 엄마 마음속에 있는 사는 재미를 끄집어내어 두 활개치고 헐헐 댕깁시다. 환하게 웃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막이 내립니다. 엄마는 자식과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이고 기쁨이고 사는 재미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지금도 부모님들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엄마가 그리운 그런 날입니다. 늘 우리는 내리사랑, 짝사랑을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짝사랑만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어떤 분의 현재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